안녕하십니까. 오늘 시민성과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서강대학교 지식용암 미디어학부의 조재희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발표에 앞서서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점은 이 본 연구 같은 경우는 사실 실증 데이터를 분석한 실증 연구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미디어 리터러시 혹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그리고 미디어 교육과 관련돼서 여러 이제 수업도 진행을 하고 연구도 진행하면서 제가 평소에 시민성과 미디어 리터러시 사이 간의 관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어떤 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평소 고민한 부분, 이런 부분을 공유하는 자리를 좀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증 연구 결과에 대한 연구 발표는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발표 이 순서를 보면 시민성과 시민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미디어 효과와 미디어 속 편견이 왜 시민성과 시민 행동과 연관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시민성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민성과 시민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우선 시민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민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어떤 이 내용 중에 특히 이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키피디아가 사실 어떤 공신력을 갖고 있는 그런 정보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특정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쉽게 이해하는 데는 좀 도움이 많이 돼서 위키피디아에서 시민성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그랬을 때 위키피디아에서 보면 이제 relationship between an individual and state로 돼 있죠. 그래서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고, 특히 여기서 나온 것처럼 civil, political and social rights.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권리, 그리고 이와 이제 맞닥뜨려져 있는 어떤 책임, 이런 부분이 시민성과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인디비주얼과 그리고 스테이트 간의 관계,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포멀한 이런 정의를 내리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어, 시민성을 발현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인디비주얼과 스테이트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디비주얼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특히 이 부분이 사람들 간의 관계, 시민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시민 행동이 발현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러한 시민 행동이 제대로 발현이 되어야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이런 국가 혹은 나라 그리고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여기서 나온 것처럼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랬을 때 이 그러함이 1991년도에 시티즌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시티즌십이 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relational ties, rights and responsibility죠. 그래서 권리와 책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시민으로서 당연히 돼야 될 책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나온 것처럼 relational tie라고 있습니다. 사람들 간에 과연 어떻게 이 타이들이 형성이 돼 있을까?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타이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시민성이 발현될까요? 그리고 시민성이 발현해서 시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릴레이셔널 타이라는 이 파트에 초점을 두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 간의 관계와 그 사람들이 개인들이 얼만큼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존중과 존경이겠죠. 존중과 존경을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이 편견 없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서로를 생각하느냐,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itizenship behavior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시민 행동이죠. 시민 행동이고, 시민 행동에 있어서 좀 설명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왜냐하면은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매크로스코픽하게 가다 보면은 설명 자체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시민 행동을 엿볼 수 있는 개념 중에 유용한 개념이 조직 시민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직 시민 행동 같은 경우는
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실 조직학에서 많이 다루어졌던 변형이고 조직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형으로 다룹니다. 다루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서 나온 것처럼 뭐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왔지만 퍼슨즈 발론터리 커밋먼트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조직원이 되겠죠. 여기서 공동체의 원이 될 수도 있고 그 조직원이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직원의 어떤 헌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헌신이냐? 자발적인 헌신인 겁니다. 자발적인 헌신이고 그리고 조직 내에서의 그리고 not a part of his or her contractual task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계약이 돼 있어서 해야 되는 이러한 행동들이 아닌 거죠. 이러한 행동들이 아니고 조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본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다른 조직원들을 위해 혹은 조직을 위해 스스로 하는 그런 발론터리 비헤이비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속감도 중요하겠죠. 조직에 대한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할 뿐더러 조직원들 간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소속감이 높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조직원들 간의 관계가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시민행동, 조직 시민행동이 그렇게 쉽게 발현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직원들 간의 관계가 중요하고 조직원들 간의 관계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결국 이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는 이런 자세들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OCB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나온 것처럼 굉장히 이 리워드 시스템으로 설명될 수가 없는 거죠. 리워드 시스템으로 설명될 수가 없고 굉장히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도 뭐 효율성을 떠나서 너무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어진 임무만 마치는 이런 형태의 어떤 조직 생활로만 구성이 되다 보면은 조직이 장기적으로 서스테인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얼만큼 유리하게 작동이 될까라고 되물었을 때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OCB는 구성원들이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고 그리고 조직의 외부 변화에 대해 유연한 대처를 가능하게 하죠. 왜냐하면 그때그때 외부 환경이 변할 때 그때그때 자발적으로 조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어떻게 보면은 이 조직을 위해 혹은 조직원들을 위해 행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를 그리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감이나 인지된 조직 지원 또한 이렇게 높아지겠죠. 높아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OCB의 개념을 공동체로 확장을 하면 시민 행동의 발현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CB 같은 경우는 조직 내에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보다는 좀 사이즈가 훨씬 작겠죠. 조직 내에 있어서의 어떤 이 시민 행동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들여다보면 공동체 내에서의 어떤 시민 행동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서는 국가 내에서의 어떤 시민 행동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도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이 환경이라든가 여기서 이제 워크플레이스, 인바이러먼트라고 그랬지만 이 퍼스널리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티즌십의 비헤이비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고 이러한 개념들을 어떻게 보면 공동체 부분으로 확장을 하다 보면은 시민 행동이 어떻게 발현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그랬을 때 시민성 그리고 사람 간의 그 관계의 중요성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시민성이나 시민 행동의 핵심은 그 집단 구성원 당연히 어떻게 보면 나라와 국가와 그리고 국민 그리고 구성원 간 그리고 국민들 간의 관계 아까 말씀드렸던 릴레이셔널 타이에 결국 영향을 받는다는 거고요. 여기서의 핵심은 서로를 동등하게 바라보는 가치관과 자세가 요구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야만 어떻게 보면은 이 서로 간의 그 구성원 간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편견의 최소화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어떻게 보면은 시민성이 발현될 수 있는 인프라가 좀 구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 개념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 멀티컬처럴 오거니제이션 개념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편견의 최소화는 이 멀티컬처럴 컨텍스트의 최종 단계와 관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멀티컬처럴 오거니제이션 같은 경우는 1단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이 인종이라든가 아니면 성별 이런 걸 봤을 때 뭐 특정 인종을 몇 퍼센트 이상 고용을 해야 된다. 이런 룰이 있는 거죠. 그래서 룰만 따르는 거예요. 그런 특정 인종에 대한 편견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룰만 따르는 게 1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 2단계 같은 경우는 그 편견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서로에 대해서 편견이 존재함을 알고, 그래서 그러한 예를 들어서 인종 간의 편견을 극복하고자 서로 노력하는 단계가 2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3단계 같은 경우는 편견 자체가 최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편견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어떻게 보면 느낄 수 없는, 다 똑같은 거죠. 동등한 입장에서. 여러 집단들이 있을 때, 공동체 혹은 조직 내에 여러 집단들이 있을 때 집단 자체의 존재, 이 구분,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사실 공동체 혹은 국가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이 미디어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자연스럽게 좀 이어지는데요. 이 국가 혹은 공동체라는 차원에서 편견을 가장 조장하는, 거꾸로 보면 그렇게 보면 되겠죠. 편견을 조장하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뭐 장치, 도구 혹은 일종의 장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무엇이냐고 볼 수 있냐면은 결국 미디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 정말 많은 미디어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 이러한 효과에 대한 연구들의 핵심은 사실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파워를 보여주는 거고, 미디어가 보여주는 것이 결국 이 사람들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현실을 받아들일 때 자칫 잘못하면은 굉장히 많은 편견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편견이 발생했을 때 과연 구성원들이 간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될까? 그럼 그러한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성이 발현이 되고 시민 행동이 이루어질까?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핵심적으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인 미디어 속의 편견, 미디어 효과,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시민성하고 궁극적으로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멀티컬처럴 오거니제이션 디벨롭먼트의 마지막 단계가 그런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미디어 효과와 미디어 편견은 사실 아마도 이 지금 발표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상당수의 분들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 효과와 미디어 편견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빠르게 좀 넘어가고 싶은데요. 그래서 뭐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이고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미디어 효과, 이런 부분들을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특정 주제를 얼마나 자주 다루는가라고 했을 때는 아젠다 세팅 쪽이 되겠죠. 아젠다 세팅 쪽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의제 설정이 될 거고, 미디어 세상 어떻게 다루는가는 이제 프레이밍이 되겠죠. 틀짓기로 이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에 얼마나 자주 노출되어 어떻게 보면 현실을 좀 곡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컬티베이션 이펙트하고 좀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의제 설정이라든가 뭐 틀짓기, 배양 효과, 제3자 효과 등등 굉장히 미디어 강효과, 중효과, 약효과 등등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미디어가 이용자들에 미치는 긍부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정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증적 근거도 많이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기가 좀 어렵고요. 사실. 그리고 지금 이 미디어를 이용을 하고 의존하는 정도를 생각했을 때는 더더욱 우리가 우려를 할 부분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디어 효과가 이렇게 큰 상태에서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편견들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럽죠. 우려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인종이나 성별, 연령이나 거주지에 대한 편향된 메시지를 담은 미디어 콘텐츠는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유발한다. 굉장히 전통적인 개념인데 굉장히 이해를 해야만 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거부하기 좀 어려운, 부정하기 좀 어려운 그런 미디어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생인종에 대한 비하라든가 노인 여성에 대한 저평가, 특정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등등,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됐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온 것처럼 2008년도에 어떻게 보면은 이 광화문에서 있었던 이런 어, 이 시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프레임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리고 같은 이슈인데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보면 왼쪽 같은 경우는 휴일 서울 한복판 전쟁터였다. 딱 봐도 시위대들 사이에 경찰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포위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거는 조선일보였고, 한겨레 같은 경우는 경찰 폭력 진압도 넘었다. 그래서 여기서 딱 봤을 때 이미 시위자는 쓰러져 있고 경찰들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프레임이 됐을 때 미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슈에 대한 해석, 이 해석으로 인한 효과, 이러한 부분들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짓기도 그렇고 의제 설정도 그렇고 뭐 배양 효과도, 저희가
미디어와 관련된 전공을 하다 보면은 너무나 자주 들었던 그러한 전통적인 이런 그 미디어 효과 이론들 이런 것들이 잘 그리고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백인이냐 흑인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워드의 어떤 단어의 선택 자체가 달라지고 바라보는 게 달라진 거죠.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백인 여성이었고 오른쪽 흑인 여성이었는데 단지 이 이유에서일 수도 있겠, 뭐 인종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보도된 거를 보면은 이 왼쪽 같은 경우는 백인 같은 경우는 어떤 이 식료품들을 이런 어려움 속에서 찾았다라는 이런 파인딩을 썼고 근데 이제 오른쪽 흑인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훔쳤다라는 이런 식으로다가 좀 표현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칫 잘못하면은 인종에 대한 편견을 발생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많이 알려져 있지만 디즈니메이션 속에 있어서의 인종에 대한 편견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뮬란과 관련된 이런 편견도 있었죠. 편견도 있었고 그래서 이 춘키 아이즈에 대한 편견도 있었고 또 과장된 거죠. 과장된 그리고 동양인에 대한 그리고 미디어 속에 있어서의 있던 레이스라든가 에스니스티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화이트하다라는 거. 굉장히 이거는 매우 알려져 있습니다. 매우 알려져 있어서 그래서 리드 캐릭터들 같은 경우 굉장히 화이트하죠. 굉장히 화이트하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악당들, 빌런들은 굉장히 또 유색 인종들이 많고요. 흑인이라든가 라띠노라든가 유색 인종들이 굉장히 많고 이러한 인종에 대한 이 비하 이런 거는 단지 외국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도 여기 나온 것처럼 홍현희의 흑인 분장 논란, 시커먼스 뭐 이런 걸로 해갖고 흑인에 대한 비하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현재 서강대학교 방위경 박사님께서 발표를 했던 예전에 발표를 했던 이 내용 중에 하나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방위경 박사님께서 지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편견도 우리나라의 예능 프로그램에 엄연히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처럼 남한 연예인은 자동차를 타고 근사하게 등장을 하는데 북한 이탈 주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뭐 바리바리 싸들고 이런 식으로 피난민처럼 이렇게 등장을 시키기도 하고 그림 자체가 굉장히 다르죠. 남자 연예인은 굉장히 샤방샤방하게 그리고 그때 방희경 박사님도 그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굉장히 샤방샤방하게 그리고 근데 이제 여성 이 출연자들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나온 것처럼 좀 촌스럽게 이렇게 그린다든가 아니면 좀 야만 이런 거 막 잘하는 것처럼 뭐 오리의 목을 한 손으로 낚아챈다 뭐 이런 그래서 방희경 박사님께서 그런 부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셔서 그러니까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편견도 이런 미디어 속에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중국 동포에 대한 편견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폭력적이고 야만적이고 그리고 갱스터와 이렇게 관련이 돼 있고 이런 동네에 가면은 너무너무 위험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선족을 비하했다 이런 기사도 났었고 그리고 뭐 차이나타운 같은 경우는 이런 나온 것처럼 올건 트래피킹이나 아니면 뭐 매춘이라든가 아니면 뭐이 폭력배 뭐 이런 거와 굉장히 연관을 많이 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 이미지가 생길 수밖에 없죠.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가 생기고 그거로 인해서 편견이 생길 수 있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러한 효과들이 없느냐? 엄연히 있죠. 엄연히 있고 그렇다면은 그러한 편견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부분이 결국에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한 편견이 줄어야 사람들 간의 어떤 관계가 훨씬 더 좋아지겠죠. 동등한 입장에서 그 편견 없이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바라보게 되고 그랬을 때 비로소 시민성이 발현이 될 텐데 시민성이 발현이 되는데 이 편견을 조장하는 가장 큰 이 어떻게 보면 원인 중에 하나가 미디어 속의 이 편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디어 속의 편견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미디어에 대한 리터러시를 높여줌으로써 편견을 줄임으로써 어떻게 보면 사람들 간에 집단들 간에 이런 말 그대로 스테레오타입을 줄이고 그러면 사람들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그런 어떤 바탕이 될 수가 있겠죠. 기본이. 그럼으로써 시민성을 발현시킬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미디어 리터러시는 뭐 간단히 말 정의 내리기에는 미디어를 읽고 쓰는 능력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받은 메시지를 평가한다는 부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이 받은 메시지를 평가하고 자신의 어떤 이 능력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여기 중에서도 이 뭐 사회 참여 부분이 미디어 리터러시에 포함이 됐지만
그 부분보다도 중요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임과 권리 이런 파트들이 사회 참여와 함께 여기서 얘기했던 사회 참여와 함께 미디어 리터러시 구성 요소의 하위 영역으로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최근 들어 그 시민성과 연관돼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그런 비판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편견을 최소화하면서 그리고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고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은 미디어의 메시지 이용을 하고 미디어를 이용을 하는데 생산과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책임과 권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어, 적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키운다면 어떻게 보면은 편견을 최소화하고 결국에는 시민성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 디지털 시민성의 핵심은 책임과 권리도 있지만 이제 윤리 부분도 있죠. 윤리 부분도 있는 것이고 이런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이 확보됐을 때야 비로소 이 시민 행동도 발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와 시민성의 핵심은 여기서 나온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서술이고요. 그래서 이미 시민성과 굉장히 직결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됐다고 보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이 너무너무 지금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그리고 더욱 중요해졌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시민성과의 연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처럼 디지털 시민성의 개념을 단순히 디지털 환경에서 시민으로서의 올바른 행동을 위한 에티켓이나 가이드로가 아닌 디지털 환경에서 타 시민 간의 관계, 권리, 그리고 책임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통한 상호 존중과 배려, 그리고 정의 실현을 위한 자세 행동으로 확장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더욱 좀 더 많이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디어 리터러시와 시민성은 굉장히 좀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어, 이 이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혹은 연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